자가 면역질환, 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칸디다균이 혈류를 통해서 신장, 심장, 간 등 신체의 다양한 범위에 침범해서 심각한 전신질환으로 악화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칸디다증입니다. 아주 재발이 심한 난치성 질환인데요. 칸디다는 이스트, 즉 효모입니다. 효모라고 하면 빵이나 맥주를 발효시킬 때 넣는 거 아닌가, 곰팡이의 사촌쯤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몸에 유익한 효모도 있는 반면에 칸디다는 몸에 해를 입히는 효모 중에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원래 칸디다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균과 곰팡이가 건강한 사람의 몸 안팎에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칸디다균이 사람의 입, 내장, 질, 점막, 피부에서 소량 발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칸디다균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해서 혈액이나 조직에서 발견되거나 염증을 일으키면 문제가 되죠. 이런 상태를 칸디다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구창이나 칸디다성 질염, 변비,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의 소화기 문제, 만성적인 부비동 감염, 피부의 백선, 무좀과 손 발톱의 곰팡이 감염, 아기들의 기저귀 발진, 이런 것들이 칸디다균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가 면역질환, 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칸디다균이 혈류를 통해서 신장, 심장, 간 등 신체의 다양한 범위에 침범해서 심각한 전신질환으로 악화시키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임상에서 만나보면 본인이 칸디다증인 줄 모르는 칸디다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치료 중인 알러지 환자분들 중에서 칸디다증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칸디다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광범위한 증상을 유발하며 치료해도 자주 재발하기 쉬운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칸디다균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칸디다증인 줄 모르는 칸디다증 환자가 많은 이유를 찾으려면 저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의 무분별한 오남용은 없던 칸디다증도 생기게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남용이 심한 편입니다. 2016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60% 정도 많아요. 게다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피부질환의 자가치료로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세균성, 바이러스성 피부질환과 진균성 피부질환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함부로 쓴다면 불에 기름 붓듯이 칸디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칸디다균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로 죽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칸디다와 경쟁하는 장내의 유익균들을 죽이고 스테로이드는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점막 표면의 균 분포를 망가뜨려서 칸디다균을 오히려 확 퍼지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칸디다는 진균의 일종이니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대신 항진균제를 바르거나 복용해줘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상식이죠. 그런데 약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주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간접적인 항생제 내성균은 얼마나 체크를 하시나요? 우리는 주로 좁은 축사 공간에 가두어서 키우는 소나 돼지, 닭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싸면서 맛있는 소, 돼지, 닭고기를 빨리 유통시키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축산 분야에서 사용한 항생제가 연간 1,400에서 1,500톤 정도 분량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람 몸에 축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피실린은 병원에서 잘 처방하지도 않는 항생제인데 암피실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은 게 아니고 소, 돼지, 닭이 먹은 거죠. 그런 음식을 통해서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에게 농축이 됩니다.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항생제 내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먹거리가 장 내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 칸디다균을 번성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칸디다증을 키우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발을 모르는 칸디다증의 특성 두 번째는 다른 증세로 그 모양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원래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소화기 점막과 피부 등에는 다양한 세균과 박테리아, 곰팡이가 살면서 서로를 견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항생제의 남용뿐만 아니라 피임약의 복용이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부적절한 식습관, 환경오염물질, 방사선 항암치료, 영양 부족, 소화장애 등으로 체내의 항상성이 깨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장내 유익균이 쉽게 죽어서 세균 분포의 다양성이 망가집니다. 견제할 상대가 없으니 칸디다균과 유해 박테리아가 번성하게 됩니다. 정상 상태의 점막에서는 세균의 다양성이 유지됩니다. 한두 가지의 유해균으로 점막이 점령당한 상태를 장내 세균 불균형 상태라고 하는데요. 칸디다균이 다양한 유익균의 견제를 받고 있는 초기 상태일 때는 원래 둥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칸디다균이 활성화되면 모양이 길쭉해지면서 균사를 내뿜어서 필라멘트처럼 생긴 촉수를 장 점막에 침투시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장 점막에 침투하려면 세포막부터 부숴야겠죠. 칸디다는 장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지방산을 해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칸디다가 남긴 배설물, 독성물질이 망가진 장벽세포의 혈액을 타고 들어와서 온몸에 이상증상을 유발하고요. 그런데 장벽세포가 망가져서 뭐가 침투를 한다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장노수증후군이죠. 칸디다는 주로 점막 표면 상피 조직에 모여 삽니다. 그러나 칸디다의 독소가 혈류를 타고 전신에 침범하면 칸디다 증상이 그저 칸디다가 군락을 이룬 특정 부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식, 점액성 대장염, 조현병, 전신성 홍반성 낭창, 신장결석 등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각종 질환이 뜬금없이 칸디다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많은 환자분들은 갑자기 전신에 산발적으로 나타난 여러 질환의 공통 분모에 칸디다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각 질환을 각계역파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시더군요. 칸디다 증세는 칸디다 독성이 유독 어느 기관을 자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이나 기저질환, 생활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칸디다균이 번성하면 뜬금없는 증상들이 생길까요? 칸디다 독소는 호르몬의 수용체를 공격하거나 거기 들러붙어서 뇌 분비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갑상선 저하, 기능적인 저에스트로겐증을 유발합니다. 병원 검사로는 수치가 정상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환자분은 심한 증상을 느끼니 미칠 노릇이겠죠. 특히 칸디다균 독소의 대표격인 아세틸알데하이드는 적혈구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수족냉증, 치질, 하지 정맥류 등 말초 혈관의 순환 장애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에 들러붙어 신경전달 과정을 방해하면 뜬금없이 우울증, 조현병, 감정기복,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저하, 두통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대사를 방해해서 저혈당증을 만들고 당뇨를 악화시킬 여지를 만듭니다. 비타민 B6의 흡수를 방해하고 베타카로틴, 매그네슘, 단백질 내사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세집 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하이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유독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막의 기능, 콜라겐 합성, 세포 내의 에너지 생성, 단백질 합성 기능 등을 망가뜨립니다. 또 염증을 치유시키는 기전을 방해해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칸디다균 자체가 장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영양분의 흡수를 어렵게 만들어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나타나는 영양 부족이나 영양실조 환자 중에 다수가 칸디다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칸디다의 독소는 항원항체 반응을 억제하는 억제 T세포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항원항체 반응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알러지, 시간이 지나면 내 몸까지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칸디다증은 그냥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 만병이 무슨 병인지 똑부러지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양이 많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칸디다증은 장노수 증후군과 함께 각종 알러지 질환을 유발합니다. 한 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다른 증상으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뿌리가 뽑히지 않고 고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같은 원리로 뇌 노수 증상을 일으켜서 뇌질환의 원인이 되고 자가 면역질환의 뿌리가 돼서 간을 비롯한 전신의 장기에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제가 칸디다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칸디다 약이나 항진균제 사서 복용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항진균제 복용해도 자주 재발합니다. 아까는 스테로이드 항생제 쓰면 안 되고 항진균제를 써야 된다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난치성 질환입니다. 칸디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칸디다균이 모여서 군락을 형성하고 길쭉한 균사를 만들어 그 속으로 숨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군락을 이룬 유해균들의 집단은 바이오필름, 즉 미생물 막을 형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바이오필름은 칸디다를 비롯한 유해균들이 얇게 필름처럼 서로 들러붙어서 형성한 미끈한 막입니다. 항생제나 항진균주의 공격을 막고 서로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꾸준히 유해균들이 군집을 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번식하게 만듭니다. 즉, 항진균제는 바이오필름을 뚫고 칸디다 효모를 없애지 못합니다. 칸디다 균 군락의 일부, 바이오필름을 아직 미처 만들지 못한 초기 상태의 칸디다 균이나 엄마 바이오필름에서 터져나온 출하된 딸 포자 정도만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진균제를 복용하던 중에 살짝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증세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죠. 항진균제를 복용하기 전에 바이오필름 제거제인 효소를 먼저 복용하라고. 그런데 아마 칸디다 치료를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바이오필름 제거제를 복용하는 데서 끝이 나던가요? 바이오필름 골조를 철거해서 중금속을 배출하는 EDTA 제제, 칸디다 효모를 죽이는 항진균제, 유해균을 죽인다는 천연항생제, 그리고 유해균 세력을 평정하고 나서 장내 유익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제. 거기서 멈추지 않죠.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BC와 오메가3도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챙겨야 되는 영양제가 끝이 없어요. 때로는 밥보다 더 많아서 영양제 먹다가 배부르다는 분도 계십니다. 게다가 하루 이틀 먹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좀 나아졌나 싶어서 먹기를 멈추면 곧 재발합니다. 같은 제품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고요.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바이오필름 제거제가 없으면 칸디다에 대처를 하지 못합니까? 유해균의 보호막층을 없애는 신체 시스템 자체가 없을까요? 영양제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저렇게 많은 영양제를 장기간 먹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최선인가 말이죠. 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디다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곰팡이는 생체 피라미드에서 분해자에 해당되죠. 분해자 역할은 죽은 생명체를 분해해서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환경의 청소부인데, 나는 살아있는데 내 몸에서 왜 곰팡이가 필까요? 내 몸의 기혈음이 막히고 생명의 에너지가 막힌 곳에 곰팡이가 피는 것 뿐입니다. 어떤 음식이나 물질 때문에 인체의 생명 에너지가 망가지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곰팡이만 잡으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칸디다증을 해소하는 근본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올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네이버 톡톡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